결국 저희의 투자금은 74만 5천 원 들어간 게 전부가 되고 35만 6,667원이 월마다 남게 됩니다. 그런데 낙찰 받고 물건지에 가봤는데 지금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윗집 누수로 천장이 내려앉아서 바닥이 완전 보이시죠? 사진. 지금 사진은 발코니 쪽 위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현관 입구 쪽에서는 안이 거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임장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잘 살폈어야 되는데 좀 멘붕이었었죠. 사실 낙찰을 받고 갔는데 임장할 때 물건이 여러 개다 보니까 정신을 안 차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시행착오를 겪는 건데 뭐 정말 탑층도 아닌 1층에 저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또 다 새 집이었고 그 생각을 아예 배제하고 그냥 9개 집을 천천히 다 보지 않아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당시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관리인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관리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잔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안을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해서 좀 화가 났었습니다. 맞습니다. 원칙은 잔금 납부를 해야 권리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 이런 집 안에 사정을 관리인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도 절대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셔서 안의 상황이 어떤지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화가 났었는데 어쨌든 지금 위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가 예전에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날 저희 청주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 타일 작업을 하러 내려갈 일이 있어서 진짜 방금 그 집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머리가 복잡한 상태로 청주로 내려가서 지금 위 사진처럼 화장실 벽 타일을 보수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땠냐면 화장실 벽이 부풀어 오르고 금이 가고 떨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한번 셀프로 해보자 하고 도전했던 겁니다. 결과는 너무 쉽지 않았고 하다가 중도 포기하고 업자 불러서 처리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자체가 경험인 거고 성공하면 저희 기술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번 벽 타일은 정말 쉽지 않았고 앞으로 셀프로는 절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손 다 비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저게 정말 벽 타일을 하려면 저 벽 타일을 다 떼고 안에 공구리가 쳐져 있는데 공구리를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짝만 떼내고 그 부분만 살짝만 붙이겠다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아까 다시 돌아와서 사실 누수 피해는 윗집에서 해결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게 기본 상식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상황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윗집도 계속 비어져 있었고 집주인은 채무자였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연락 두절이기에 피해 보상을 받기가 저희가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 이후에 윗집 주인은 저희처럼 요번에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신 분이고 그분한테 당장 우리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서로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법원에 가서 경매 사건 자료를 열람했고 윗집 낙찰자분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했습니다. 윗집 분도 관리인을 통해서 이미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누수 탐지 등 업자를 돈 주고 불러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셨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직장인이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허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투자금이 오랫동안 묶일 수도 있고 윗집이랑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앞으로 해놓을 때도 저희가 많이 불리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위와 같이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에 보면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 일괄 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 물건 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데 제6조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죠. 이게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니까 집에 문제가 있으니 입찰할 때 유의해라 이렇게 써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집행관들이 그렇게까지 조사를 해주진 않죠. 어쨌든 저희는 감정평가서상에도 그런 게 없었고 결국에 저 부분을 보수공사하고 하면
저희한테 피해가 많이 간다. 이건 뭐 법원의 잘못이다. 불허가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결론은 그냥 법원에선 쓸데없는 말이다. 허가 결정을 해줬습니다. 당시에 법원 계장님한테 가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도 저희가 직장인이고 잠깐 반차 쓰고 여기 와서 뭐 이거 제출하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도와주시려고 의견도 많이 주시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장님이 거기 공사님이랑 같이 거기 갔었대요. 가셔가지고 밖에서 안을 봤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뭐 불허가 사유가 안 된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매각 불허가 신청에 대한 공부를 좀 확실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저거 작성하려고 그냥 뚝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걸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 며칠 동안 자료를 조사하고 모든 정보들을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저희에 맞게 정말 작성을 잘 했겠죠. 어쨌든 다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겪게 될 일이었고 저걸 만들 때 그런 자료들만 잘 가지고 있는다면 나중에 이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의 선택은 없습니다. 이미 뭐 법원에서 허가 결정이 났고 만약에 뭐 포기하려면 보증금을 날려야 되겠죠. 아까 보증금이 780만 원이었죠. 직장인이 그 돈 얼마나 모으기가 힘듭니까? 그 돈을 날릴 수는 없죠. 어차피 낙찰을 좀 싸게 받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수익을 내자. 그렇게 이제 저희는 결론을 내리고 그쪽으로 많이 알아봤습니다. 우선 잔금 납부를 하고 누수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날 잡고 2천에 내려갑니다. 막상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상황이 더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천정은 박살이 나 있고 싱크대 끝에 부분도 좀 물이 먹어 있었고 바닥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결국 원인은 윗집이니까 윗집으로 올라가 봅니다. 원인을 찾은 것 같아요. 확실치는 않은데 저 부분으로 물이 새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주사기를 넣어보니 안에 물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 동영상이 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네요. 물이 저쪽으로 선을 타고 들어와서 그 지금 장판 위치로 물이 완전 다 깔려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잠깐 전으로 가서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위에 천장을 보시면 하얗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이 뭐냐면 잠깐 요거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인부들이 공사를 할 때 예를 들면 2층을 공사 중이에요. 근데 매번 뭐 시멘트랑 그런 집기들을 계속 벽돌이랑 날라야 될 거잖아요. 그거를 매번 뭐 계단으로 뭐 2층, 3층을 매번 나르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기 너무 힘들겠죠. 그럼 매번 계단으로 어떻게 나르겠습니까? 그래서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저렇게 넓은 거실 쪽에 위에를 뚫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를 공구리를 안 치는 거죠. 안 치고 거기로 다 날라요. 다 나르고 맨 마지막에 그 부분만 다시 땜빵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물기가 계속 스며들게 되면 거기로 물이 새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에 아까 거기 샤시 구멍 뚫린 부분에 물이 쌓여서 저 부분으로 물이 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게 왜 생겼을까요? 사진은 못 찍었는데 베란다 쪽에 스카이라이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저기 지금 구멍을 여기 위에 집주인이 메꿔놨지만 저 부분이 그 스카이라이프 선이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저 부분으로 빗물이 타고 저기 구멍으로 다 들어간 거죠. 기사님이 드릴로 저 부분을 뚫다가 샤시까지 뚫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초보인지는 몰라도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저 정도 구멍이 나 있으면 좀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 사람도 이게 새 집이고 비어있는 집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겠나 하고 생각을 한 거죠.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상 접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손해사정사님이랑 협상을 좀 진행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이었고 어쨌든 업체에서는 인정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뭐 사진과 동영상을 다 남겨놨었으니까 결국 저희가 500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리를 진행해야겠죠. 인기통 사이트를 통해 목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인기통 사이트는 인테리어 기술자 이제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거기다가 어떤 내가 사람을 구하는 글을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연락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목수를 구해서 위에 천정을 보수를 합니다. 위에 그 강목을 다시 치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를 저렇게 대는 거죠. 수리 전과 수리 후 사진입니다. 목수 일당이 좀 비쌉니다. 작업하러 오신 목수님도 뭐 금방 일하고 일당 버신 거죠. 혼자 잠깐 작업하시고 25만원 받아가셨습니다. 이제 천정 작업이 끝났으니 뭐가 남았을까요? 내 바닥 마루가 물을 먹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업체를 통해서 바닥을 마루로 다시 깔고 도배를 진행했습니다. 교체 후 사진입니다. 좀 집이 이제 멀쩡해 보이죠? 저희가 낙찰받은 집 말고 다른 집들은 다 이 상태로 완전 멀쩡한 집입니다. 저희가 약간 운은 없었지만 어쨌든 보상금을 통해서 더 좋은 상황으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업자분을 통해서 저희가 갈 수 없으니까 입주 청소도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2천이 한 번 내려갔고 나머지는 다 원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수리가 끝나자마자 2018년 11월 7일에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2000지역 부동산 50군데에 문자를 뿌립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 거기 인근에 계신 분들의 연락처를 다 핸드폰 번호를 이제 따올 수 있어요.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문자를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이 뭐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사진이랑 같이 보내면 더 좋겠죠. 저희가 원격으로 다 진행을 해서 사진을 막 잘 찍지 못했거든요. 그냥 업자들한테 받은 사진 정도만 해서 뿌리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부동산들은 처음에 그 빌라 분양할 때 찍어둔 사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올릴 때는 그 사진으로 올리는 거죠. 이 당시에 제가 이제 피터팬에도 같이 사진이랑 글을 올렸습니다. 직거래로 이제 올린 거죠. 그 이후에 2018년 12월 15일에 좀 관심을 보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집을 보여주고 1000에 70만원으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집 계약으로 했고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들지 않겠죠. 물건을 낙찰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계약까지 체결하면 앞으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절차는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처음에 물건 검색한 날로부터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일자별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2018년 8월 26일에 물건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 9월 1일에 임장을 가게 되고 9월 12일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일주일 뒤에 매각허가 결정이 나고 10월 24일, 그러니까 잔금을 조금 늦게 납부했어요. 왜냐면 잔금을 납부하면 이자도 발생되기 때문에 잔금을 미리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는 보상 절차를 진행했고 그 집을 어떻게 수리할지 그런 거를 좀 하는 시간을 번 거죠. 그리고 2018년 11월 4일에 공사와 입주 청소가 다 마무리가 됐고 11월 7일에 보상금 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 날짜에 같이 부동산이랑 피터팬에 매매 및 월세로 내놓게 됐는데 한 달 뒤인 2018년 12월 5일에 월세 계약이 완료됩니다. 그럼 최종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집이 문제가 없었을 경우의 수익률입니다. 경매로 나온 9개 집들이 모두 새 집이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받은 집도 문제가 없었던 집이었다면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을까? 먼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억 1,508만원에 저희가 낙찰을 받았고 낙찰가의 90%인 1억 3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는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90%까지 대출이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야 당연히 땡큐죠. 비용으로는 취득세, 법무비 포함해서 200만원을 냈고 임시세 35,000원 납부했습니다. 여기까지 지출된 비용이 1,411만 5천원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월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을 회수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투자금은 411만 5천원이 들어가게 되고 월마다 월세 70만원을 받고 거기에서 이자 34만 3,333원을 빼면 35만 6,667원이 월마다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1년 동안 위에 순월세가 얼마가 되냐면 428만원이 되고 1년이 되면 투자금 411만 5천원 정도를 회수하게 되는 거겠죠. 결국 수익률은 대출 포함해서 104%, 대출 미포함할 경우 7.5%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상받고 집을 수리하고 최종 수익률입니다.
똑같습니다. 1억 1,508만원의 낙찰을 받았고 낙찰가의 90%인 1억 3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비용으로는 취등록세, 법무비 포함해서 200만원, 인지세 35,000원, 도배 장판 120만원 줬고요. 입주 청소비를 18만원, 목수일당 2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까지 지출된 비용이 총 1,574만 5천원이 되고요. 아까처럼 월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1,000만원을 회수하고 보상금 5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저희의 투자금은 74만 5천원 들어간 게 전부가 되고, 똑같이 월세 70에서 이자 빼면 35만 6,667원이 월마다 남게 됩니다. 1년 순 월세로 따지면 428만원이고요. 저희가 투자한 원금은 74만 5천원이잖아요. 그 돈은 2달이면 회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달 지나면 저희 돈 들어간 거 없이 계속 월마다 35만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익률은 대출 포함해서 574.5%가 나오고 대출을 미포함할 경우 8.1%가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혹시 저희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일 아침 출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영화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지 않고 강의나 유튜브 투자 관련 영상을 봅니다. 그게 2시간 정도 되고 아침 일찍 회사에 1시간 반 정도 일찍 나와서 공부를 합니다. 이처럼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저희 목표를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2019년 목표를 지금 당장 공개하지는 못하겠지만 5월, 9월이면 그 목표를 이루게 될 것 같습니다. 큰 목표를 세우고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시 작은 목표로 세분화하고 그 작은 목표 하나하나를 이루다 보면 결국 큰 목표를 달성하게 되겠죠. 솔직히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매월 받는 월급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생활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저 또한 직장인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고 부모님께 효도해드리고 싶은데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크게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후배들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도 자꾸 속으로는 부담을 느끼게 되고, 저만 그런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제 말에 공감을 하시겠죠. 내 삶이 지금보다는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고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시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와 같이 공부하셔가지고 1년 뒤에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인생을 한번 바꿔보시죠. 실제로 몇 달만 노력하면 1년 뒤에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 매달 받으시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세상에 노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노력해 보자고요. 앞으로 쓸데없는 것은 끊어버리고 간절함을 더 가져보죠. 돈 버는 방법은 많습니다. 저희도 공부하면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지금 사례보다 더 괜찮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다 가능한 투자고요. 투자금이 박히지 않고 오히려 집을 샀는데 투자금 몇백만 원이 생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요새 쉐어하우스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희도 하고 있고, 부동산 경매보다 쉬운 게 쉐어하우스 투자입니다. 쉐어하우스는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마음만 먹는다면요. 쉐어하우스 운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쉐어하우스 한 집당 평균 100만원 전후 남기실 거예요. 어머님들이 많이들 하세요. 시간적 여유가 많으시잖아요. 저희는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금도 많이 박히지 않아요.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영상을 좀 올리겠지만 저희는 이런 것보다 실제로 저희가 쉐어하우스를 세팅하고 부동산 경매 분석하고 인장, 수리, 계약하는 모든 과정을 다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모든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